자, 그 25장은 에스트로겐하고 안드로겐에 대한 그 뭐 성호르몬에 대한 그 양리학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식들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E2에 대한 설명들을 할 텐데요. 에스트로겐을 이제 이렇게 적죠. E2에 대한 작용을 적게 되면 그 유방을 자극을 해서 성숙하는 데 유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궁에 자극을 해서 그 자궁에 이제 뭐 여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게는 이제 골밀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에스트로겐을 그 분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는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이게 이제 명령을 그만 내도 괜찮겠다. 그 명령을 이제 중단하라라고 하는 이제 중단하는 신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에스트로겐의 처방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경 여성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이제 골밀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파트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개념들을 이해하셨다면 교재를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적었던 걸 이제 이 교재에다 다시 한번 적어 놨고요. 따라서 에스트로겐 이 녀석의 이제 대표적인 치료 용도는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골밀도 저하를 이제 막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폐경을 하게 되면 골밀도가 이제 그 낮아서 골다공증 형태로 발전을 하고 넘어지면 그 뼈가 이제 잘 부러지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독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족력 중에 자궁암이나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그 폐경 후에도 에스트로겐을 계속 외부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 골밀도에는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자궁이나 유방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설명들 하나만 더 드리고 교재를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이제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은 이제 세포에 작용할 때 수용체에 이제 반응을 해서 이 수용체 유방에 있는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유방에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각각에 있는 위치마다 그 수용체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궁에는 수용체가 뭐 다르게 생겼다는 걸 표현해서 숫자를 지금 옆으로 적었고요. 골밀도에서는 수용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에스트로겐이 그 조금 양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만 작용을 하고 그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약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물이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여드리죠.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조절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향후에 여기에 대한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증가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죠. 에스트로겐 처리해서 이제 골밀도를 조절하는 건 좋은데 그 자궁 내막도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암 같은 게 걸릴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 대신 날록시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하는 뭐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 뼈에 있는 수용체에는 작용을 해서 뼈 흡수를 감소시켜 가지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에스트로겐하고는 다르게 자궁 내막에는 작용을 하지 않아서 자궁암을 걸리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 여성분들 중에 가족력에 자궁암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골밀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날록시펜을 쓰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폐경의 여성의 라루시민을 쓰게 되면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이런 컨셉의 약물을 우리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서 앞에 약자들을 따서 SERM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프로게스토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에스트로겐 이 녀석이 그 한 가지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가 에스트로겐을 내라라고 하는 명령들을 억제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억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임, 배란을 이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제로서 에스트로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피임제로서요, 에스트로겐. 그리고 동시에 피임제에 쓰는 그 대표적인 약들 보게 되면 에스트로겐 더하기 프로게스토겐이라고 하는 제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제제가 피임제, 경구용 피임제의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혼합제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주 묻더라고요. 프로게스토겐은 임신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데 왜 이 녀석이 피임을 하는데 역할을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자궁이라고 하는 특징을 두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궁은 그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은 게 만드는 형태를 이루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나와서 오뷸레이션도 일으키지만 착상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쳐서 착상이 되고 나면 이 착상된 배아가 잘 자라도록 자궁을 두텁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임신 유지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프로게스토겐이 나온다면 이 자궁을 두껍게 해가지고 임신 유지가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정란은 언제 자궁에 잘 착상을 하냐면 요 단계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로 자궁이 넘어가면 수정란이 만들어지더라도 자궁에 착상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을 고농도로 준다고 하면 이 자궁을 두껍게 유지하는 식으로 워킹을 하기 때문에 수정란이 잘 착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에스트로겐을 주게 되면 배란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착상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억제를 해서 결국엔 피임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에서는 그 양리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항프로게스틴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이 녀석을 주게 되면. 따라서 그 임신 유지에 필요한 이 녀석의 작용, 프로게스토겐의 작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임신을 종료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낙태죄가 아직도 이제 논란 여지가 있지만, 일부 이제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고, 또는 뭐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 또는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되는 경우에 이제 이 항프로스테긴 제제인 미페프리스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피임약에 대한 설명들을 할 텐데요. 피임제는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 제제를 농도를 높여서 쓰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이게 에스트로겐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전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혈전을 통해서 심근 마이코카디악 임팍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이 존재를 하죠. 따라서 피임이 에스트로겐 없이도 된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피임제의 효과들을 잠깐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쪽에 나오나요? 아니군요. 네, 그 경구용 피임제의 그 그래프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동시에 썼을 때 이제 그 피임을 하는 그 실패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낮다라고 하는 게 퍼센트가 0.5%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온리를 쓰게 되면 실패율이 대체로 1, 2%까지 높여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트로겐 농도를 적절히 낮추면 아까 같은 그런 위험성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수업을 이제 할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TV 광고에 이런 광고를 30초 안에 하더라고요. 우리 몸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농도를 3분의 1로 낮춘 피임제 어쩌고 저쩌고 라는 광고가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광고 만든 사람은 그 30초의 그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에스트로겐을 낮추는 게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광고하는 사람도 광고를 보는 사람도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겠구나 라는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농도를 왜 좀 낮추는 게 좋은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에스트로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나이가 이제 많거나 이제 요즘에는 35세는 이제 많은 축에도 끼지 않죠. 이건 이제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하는 여성에서 아까 같은 혈전의 그 증상들이 조금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같은 가족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에스트로겐을 빼거나 아니면 좀 조절한 것들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복합 경구 피임제의 일반적인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배합한 경구 피임제가 가장 흔한 유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는 아직도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들을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보통은 부부가 이제 피임을 선택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선택을 그 영구 피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정관을 절제를 하거나 여기 보면은 바소텍토미라고 하는 정관 절제를 하거나 또는 난관 그 난자가 내려오는 난관을 이제 그 절제를 하거나 두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정관 절제는 국소 마취로 20분 내에 끝나는 수술이고요. 난관 절제는 전신 마취로 그 복강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면에서도 이 난관 절제를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의료적으로는 그 부부 사이라면 정관 절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빈도가 많아지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피임에 사용하는 빈도만 보더라도 난관 절제를 하는 빈도는 15.5% 그리고 정관 절제하는 빈도는 5.1% 해서 3배 정도가 여성이 리스크가 심함에도 이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은 좀 의료적인 부분에도 좀 맞지도 않고 이게 뭔가 이제 다른 그 가치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그 의료진이 된 간호사 분들이라면 이제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서 그 다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겐에 대한 건데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은 두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사람들이 남성화 작용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동화 작용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동화 작용은 근육이나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신진대사들을 정상적으로 촉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육을 키운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동화 작용들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그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받는 일이기도 하죠.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병원에서 여성들한테 그 안드로겐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남성화 작용을 하는 제제를 왜 여성한테 투여하지?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화작용의 역할들을 활용을 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에 쓸 수 있냐면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이제 뭔가가 약화되어 있거나 면역이 결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쇠약 때문에 그 여러 신진대사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안드로겐 치료다. 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쓴다라는 것들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성 호르몬 파트에서는 이제 두 번째가 항안드로겐 파트인데요.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그 환원이 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은 고환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그 전립선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게 남성들한테 이제 많이 생기죠. 요즘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거의 뭐 반 가까이가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럼 전립선 비대증인 환자들한테는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환원하는 이 부위를 억제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죠. 이 환원할 때 사용되는 효소가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5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5알파 리덕테이즈요.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는 이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제제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왜 항안드로겐이라고 써 있으면서 제가 굳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로 기억하라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는 요 파트를 억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안드로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환자에 따라서는 테스토스테론도 억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자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의사한테는 차마 못 물어보고 간호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항안드로겐은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예요. 테스토스테론은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차에 23장, 24장, 25장을 챕터별로 영상 3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에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은 네 번째 영상을 밑에다 하나 붙여 놓을게요. 그 영상은 뭐냐 하면 그 교수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저 강재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지 뭐 알고 싶다면 보시라고 제 소개하는 걸 올 상반기에 찍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뭐 쉴 때 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질문이 뭔지 또는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이 각각의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것 같아서 뭐 선택사항들입니다. 이건 뭐 다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줌 뭐 여러분들 이제는 줌들을 많이 썼으니까
잘 알겠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줌을 1반, 2반, 3반, 4반 공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 하나를 잡아서 30분 동안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요일은 10월 31일 토요일이 될 거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면 제가 요 시간에 줌을 이제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회의 참가하고 들어오면 뭔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때 쓸 때 이거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819 271에 0752를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업을 끝까지 잘 들었었으면 이제 요 화면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 특별한 적은 없지만 따로 이제 별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10월 31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